자, 안녕하십니까. 하이퍼림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명지대학교 면접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명지대학교 면접은 다른 대학 면접과 좀 많이 다르죠. 다른 대학의 면접은 일반적으로 학생이 대학에 제출한 서류, 학교생활기록부 또는 자기소개서를 기반으로 한 지원한 학과와 관련이 되어진 전공수행평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대학들이 미리 자기소개서를 작성해서 내는 경우들이 많거나 또는 아예 자소서를 쓰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명지대는 좀 특이한 점은 뭐냐면 명지대학교는 면접 기초자료라는 게 있다는 거죠. 그리고 면접 기초자료를 제출하게 되어지는데 이 면접 기초자료가 자기소개서의 대안적 역할을 하거나 또는 학생부 대체서식의 역할을 병행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대학의 면접은 그냥 면접 이렇게 얘기하면 명지대학교 면접은 마치 논술과 구술을 합쳐놓은 것 같은 면접의 형태다 라고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학생들이 느끼는 체감의 난이도는 상당히 높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명지대학교 면접에서 가장 중요한 면접 기초자료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실제 지도하다 보면 면접 기초자료 작성이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제일 어렵다 보니까 또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 잘 모르고 하기 때문에 제가 실제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봤었던 경험을 토대로 해서 면접 기초자료 작성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작성 요령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시면 명지대학교 학생부 교과 면접형은 296명을 선발하게 되어지는데 1단계 배수가 5배수, 그 다음에 면접이 30% 반영, 그 다음에 인문계열은 10월 22일 면접, 자연계열은 10월 23일에 면접이니까 면접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고 전년도에 비해서 인문계 자연계열의 경쟁률이 대부분 다 하락했고 특히 자연계열의 경쟁률이 하락이 조금 더 컸다라는 걸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명지대학교 면접이 어떤 형태인지 꼭 알아봅시다. 부모님들께서 면접에 대해서 좀 아셔야 되거든요. 물론 저보다 더 잘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렇죠? 하지만 대학별로 면접이 어떤 식으로 유형으로 이루어지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 좀 많습니다. 학원에 질문하시는 분들 중에서 특히 이런 거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가천대 반 뭐 이런 거, 또 명지대 반 이렇게 물어보시는 경우가 계신데 사실은 가천대다, 한국외대다, 숙명여대다 이런 학교들은 대부분 대학에 제출한 서류를 기반으로 면접이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대학별 반의 개념이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무슨 대학 반이라는 거는 마치 논술처럼 생각하는 거죠. 논술에서 연세대 반 그러면 연세대학교는 논술 문제를 인문사회계열 논술 문제, 자연계열의 논술 문제가 분리가 되어졌기 때문에 연세대학교 논술 수업을 듣는데 성균관대 학생이 연세대학교의 수업을 들을 수가 없어요. 왜? 문항 자체가 완전 다르니까. 하지만 면접은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제출 서류 기반 면접을 진행하는 학교들, 예를 들어 상명대다, 가천대다, 또는 뭐 동국대다, 그 다음에 뭐 서울여대다, 덕성여대다 이런 학교들은 대학에 제출한 서류를 기반으로 하는 면접이기 때문에 대학의 의미가 없어요. 제일 중요한 건 학생의 의미가 있거든요. 학원에서 수업을 어떻게 하느냐, 대학별로 수업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학생 맞춤형이냐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점 꼭 알아드리고 싶습니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 대신 물론 이제 대학별로 수업을 하게 될 때 주말 특강이 아니라 실전 파이널 수업 있죠. 1단계 발표되고 난 다음에 대학의 면접 일자가 10월 22일이다. 그럼 그 전에 진행이 되는 3일짜리 수업들은 대부분 대학별 수업이에요. 보셨던 것처럼 10월 22일 날 명지대학교 인문계열 수업한다. 10월 23일 날 명지대학교 자연계 수업한다. 이러면 이때는 명지대 학생들끼리만 모여서 수업을 하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주말 수업을 하게 될 때는 면접의 유형에 따라서 분리해서 수업을 진행한다는 점 말씀을 드렸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천대 반, 상명대 반 이런 거 의미 없다. 면접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런 대학들은 학생 개별 맞춤형 이 프로그램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명지대학교 면접의 유형을 한번 꼭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면접의 방식은 개별 면접이에요. 면접위원 2명이 하나의 학생을 개별 면접 진행하는 방식이고 두 번째 면접의 자료는 면접 기초 자료 작성에 20분. 이게 핵심이죠. 면접 기초 자료라는 걸 쓰게 되는데 약 20분의 시간을 둔다는 점. 면접 기초 자료는 A4 용지 한 장 분량. A4 용지 한 장 분량이라고 하면 보통 이 한 장의 글자 수를 채우면 대략적으로 질문을 빼고 난 다음에 글자 수를 쓰면 약 1500자 정도의 글자 수가 들어간다는 점 참고로 알아두시면 됩니다.
A4 용지 한 장 분량에 2개나 3개 문항이다. 예를 들어서 2개 문항 정도 쓴다 그러면 하나의 질문에 약 700자 정도씩 쓸 거예요. 3개 문항 정도 쓴다 그러면 약 500자 정도씩 글자 수를 쓰게 된다는 점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고, 간략한 자기소개서 형태로 작성하며 평가 점수로는 반영이 되어지지 않고 면접 참고 자료로만 활용이 되어진다. 자, 면접 기초자료가 평가 점수로 반영이 되어지지 않는다. 별로 의미 없어요. 왜냐하면 면접 기초자료와 평가 점수로 반영이 되지 않는다는데 그러면 면접 기초자료 작성은 의미가 없다는 뜻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그렇지 않죠. 면접 기초자료로는 평가로 반영이 되어지지 않지만 면접 기초자료는 평가에 반영이 되어지지 않지만 면접 기초자료를 바탕으로 5분간 면접을 보게 되고 이 면접이 점수로 반영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면접 기초자료 작성한 내용을 바탕으로 면접을 보게 되고 그 면접이 점수로 반영이 되는 거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면접 기초자료가 평가 점수에 반영이 되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면접 기초자료가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된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 면접 시간은 대략적으로 5분. 그러니까 면접 기초자료 작성하는데 20분, 그 다음에 면접 보는데 5분, 그러면 결국 25분, 30분 정도 시간이 되기 때문에 다른 대학들이 대부분 7분에서 10분 정도의 면접을 생각하면 면접 시간이 상당히 길어요. 면접의 비중이 큰 거예요. 그렇게 보실 수가 있고, 면접에서는 3가지의 평가 요소를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는 인성의 35%, 그 다음에 전공 적합성의 35%, 발전 가능성의 30% 이렇게 보여주는데 인성, 그러면 잘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은 인성을 자꾸 성격 이렇게 막 성격이 되게 착하다. 대학에서 학생들을 볼 때 성격 착한 애를 뽑는구나. 이것을 인성을 나타내는 게 아닙니다. 인성이라는 말은 성격이 착하다. 애가 착하구나. 마음씨가 곱구나. 이런 인성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의 인성이라는 것은 고등학교 과정에서의 협업, 능력이라든가 또는 타인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태도라든가 또는 소통의 능력들, 이게 결국 어디서 나타나야 되는 겁니까? 고등학교 과정에서의 학업이나 활동의 과정에서 본인의 협업 능력, 소통 능력, 본인이 가지고 있는 타인에 대한 배려의 역량들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인성도 역량 중에 한 파트고 고등학교 과정 내에서 드러나게 되어진다는 점이지, 보니까 착해 보여. 아주 성격이 좋은데 넌 정말 착해 보이는 그래. 이런 인성이 아니다. 라는 얘기고, 결국은 인상으로 봤었을 때 첫 느낌으로 착하다의 느낌이 아니라 고등학교 과정에서 구체적인 인성과 역량이 드러나는 활동을 바탕으로 하는 평가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면접 기초자료라는 것은 자기소개서이며 그 다음에 학생부 대체서식의 역할을 병행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명지대학교는 해외고등학교 졸업자나 검정고시 출신자, 국내외 고등학교 졸업자, 사실은 지원 자격에 대한 조한 조건을 가지고 있지 않고 특히 검정고시 출신자나 해외고등학교 졸업자들이 지원을 많이 하는 유리한 전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명지대학교가 다른 대학교하고 다른 점은 첫 번째는 해외고등학교 졸업자나 검정고시 출신자에게 첫 번째는 뭘 제출하고 있지 않냐? 자기소개서가 제출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명지대 말고도 다른 대학에서 자소서를 받지 않는 학교들이 있죠? 자소서 안 받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다른 대학은 일반적으로 해외고등학교 졸업자, 검정고시 출신자라면 필수적으로 제출받는 서류가 바로 어떤 서류냐면 이렇게 활동증빙 서류 목록표라고 하는 서류라든가 학생부 대체서식이라는 서류를 꼭 받아요. 하지만 명지대학교는 자기소개서도 들어가지 않고 그 다음에 학생부 대체서식도 받지 않고 유일하게 받는 서류가 결국은 면접 기초자료를 받고 있다. 다시 말하면 면접 기초자료가 학생부 대체서식이나 자기소개서의 역할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으로 보시면 면접 기초자료에 대한 부분들 한번 우리가 분석해 보겠습니다. 2020, 2021, 2020년도의 자료를 보시게 되어지면 아까 말씀드렸죠. 면접 기초자료는 어느 정도? A4 용지 한 장 분량이라고 말씀드렸어요. A4 용지 한 장 분량이라고 말하면 A4 용지 한 장이 몇 자? 1500자의 글자 수를 가지고 있다. 1500자. 1500자라고 말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2022학년도는 4개 문항이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4개 문항.
그 다음에 2021학년도는 2개 문항이 출제가 됐고 그 다음에 2020학년도에는 3개 문항이 출제가 되어졌기 때문에 결국 뭐가 중요하냐면 해마다 문항 수가 4개가 나올 수도 있고 2개가 나올 수도 있고 3개가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결국 한 문항에 대한 작성하는 글자 수가 바뀌겠죠. 예를 들어서 지금 보는 것처럼 4개 문항이 이루어졌다. 그러면 한 문항당 글자 수를 예를 들어서 몇 자 정도? 700자 정도로 구성하면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자, 만약에 2개 문항 정도 썼다. 잘못 썼습니다. 자, 2개 문항 정도라고 하면은 700자 정도로 2개 문항을 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리고 만약에 4개 문항 정도를 쓰게 되어진다. 그럼 몇 자를 써야 되죠? 4개 문자를 쓰게 되어지면 대략적으로 400자 정도씩 글자 쓰면 4, 46, 1600자 정도 되어지니까 약 근접하겠죠. 자, 그리고 3개 문항 정도를 쓰게 되어진다. 라고 하면 대략적으로 몇 자 정도씩 쓰게 되냐면 500자 정도씩 글자 수를 쓰게 되어지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연습할 거는 뭐냐면 2023학년도 올해 명지대학교에서 면접 기초자료 질문이 나오면 A4 용지 한 장 분량의 글을 쓰게 되어질 텐데 이게 꼭 2개 문항이다, 3개 문항이다, 4개 문항이다 라고 확정할 수가 없다. 대략적으로 대부분 3개 문항 정도를 기준으로 한때 여러분들이 한 문항을 작성하는 연습을 어떻게 해야 돼? 첫 번째, 하나의 문항을 가지고서 400자로 작성하는 연습도 해봐야 되고 또 700자로 작성하는 연습도 해봐야 되고 그 다음에 500자로 작성하는 연습도 해봐야 된다는 얘기를 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기출문제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해할 점은 글자 수가 대략적으로 어떻게 보시는 것처럼 4개 문항, 3개 문항, 2개 문항으로 출제가 되어지기 때문에 글자 수를 700자로 구성하는 연습 또는 350에서 400자로 구성하는 연습 또는 500자로 글자를 쓰는 연습, 다양한 글 쓰는 연습들이 필요하다는 점을 첫 번째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두 번째 이해할 점은 뭐냐면 만약에 여러분이 만약에 2023학년도 명지대학교 딱 갔어. 근데 명지대학교에서 면접 기초자료의 질문을 딱 줬어. 그럼 봤어? 보는 것처럼 2022학년도는 4개 문항이 나왔다. 그럼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이해할 점은 뭐냐면 4개 문항의 구성 요소를 확인하셔야 돼요. 4개 문항이 어떤 내용을 질문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죠. 왜? 확인해야만 과연 내가 고등학교 때 활동했던 학업 또는 활동, 그 다음에 리더십, 봉사활동 등등등과 관련이 되어진 내용들을 과연 어떻게 구성할지를 대략적인 플랜을 짜겠죠. 자, 그러면 2022학년도 내용을 바탕으로 한번 봅시다. 2022학년도 내용을 보니까 지원자가 지원한 학과에 입학하여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이유를 서술하십시오 라고 하니까 핵심은 뭐냐면 지원한 학과에 입학하여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요소니까 결국 지원 학과와 관련이 되어진 우수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치? 이걸 묻고자 하는 거고, 그쵸? 그럼 요거는 지원을 학과와 관련이 되어진 우수성을 묻고 있는다 라고 하면 나의 어떤 우수성이냐면 학업의 우수성 또는 나가 가지고 있는 활동의 우수성이 있죠. 이게 활동인데 결국은 학과와 관련이 되어진 전공과 관련이 되어진 우수성을 묻고 있다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원자가 이룬 성취 중 가장 잘한 것은 무엇이며 이를 통해서 느낀 점은 무엇인가 라고 묻고 있기 때문에 핵심은 지원자가 이룬 성취를 묻고 있습니다. 지원자가 이룬 성취라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뭐가 가능한 거냐면 첫 번째는 교내 대회 수상 같은 거죠. 교내 대회에서 수상을 했다라든가,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검정고시 출신자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활동증빙서류 목록표, 고려대학교 활동증빙서류 목록표인데 이게 고려대뿐만 아니라 다른 대학들도 대부분 다 마찬가지죠. 보시는 것처럼 고려대학교의 검정고시 합격자 활동증빙서류 목록표에는 8개의 항목을 기재하도록 되어져 있는데 이 8개의 항목의 서류명, 그 다음에 실적, 발급일자, 발급 또는 발행 기간이 나와져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난 이후 또는 고등학교를 다니다가 중간에 검정고시 시험을 보는 그 3년여 기간 동안에 내가 받았었던 여러 가지 증빙 가능한 서류들이 있겠죠. 리더십과 관련이 되어진 서류도 있을 거고, 봉사와 관련이 되어진 서류도 있을 거고, 교외 여러 가지 대회에 참여해서 입상해서도 실적될 수 있겠죠. 그와 관련이 되어진
다시 말하면 증빙 서류로 제출이 가능한 내용들에 대해서 기재할 수 있을 거고, 해외고등학교 졸업자는 당연히 뭐에 관한 얘기들, 교내 수상과 관련이 되어진 내용들이거나 교내 수상이라든가 교내 동아리 활동이라든가 교내 리더십 관련에 되어진 내용이라든가, 그래서 해외고등학교 졸업자 같은 경우는 학생부 대체 서식에 기재가 가능한 증빙되어진 서류를 기반으로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내용을 쓸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지원한 학과와 관련이 되어진 독서활동 중 가장 인상 깊게 읽었었던 내용과 그 이유를 설명하십시오라고 하니까, 세 번째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독서활동에 관한 내용을 하고 있죠. 그러면 결국은 세 번째는 도서 내용을 적으시면 되겠죠. 독서활동에 대한 내용을 적으시면 될 거고, 그 다음에 네 번째 나와 있는 것은 리더십을 가장 잘 발휘한 활동을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하십시오 라고 하니까, 리더십과 관련이 되어진 내용을 기재하게 되고, 리더십과 관련이 되어진 내용은 일반적으로 봤었을 때 봉사활동이라든가 아니면 학교에서 이루어진 동아리 활동과 관련이 되어진 내용들로 글을 쓸 거예요. 제일 첫 번째는 내가 만약에 2023학년도 명지대학교 면접기초자료를 작성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면 출제되어진 문항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파악한다. 그리고 문항의 특징을 통해서 내가 지금까지 해왔었던 활동들을 어떻게 적절히 배분할 것인지 전반적인 글의 구조를 짜야 되겠죠. 자, 그래서 보니까 1번 문항에서는 지원학과에 입학하여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이유니까 지원학과와 관련이 되어진 본인이 가지고 있는 학업 및 활동의 우수성. 두 번째 문항에서 얘기하는 것은 성취라고 했기 때문에 고등학교 과정에서의 수상이라든가 또는 검정고시 출신자나 해외고등학교 졸업자 같은 경우는 증빙 서류에 나타나 있는 부분들, 리더십이나 봉사라든가 교내 수상이라든가 교회 활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단체 활동 등과 같은 활동 내용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독서 관련 내용이겠죠. 그리고 네 번째는 리더십이니까 리더십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부분들은 봉사활동 또는 동아리 활동, 또 학교 내에서의 여러 가지 임명직과 관련이 되어진 활동이 있겠죠. 내가 학급에서 학급 자치회 회장을 했다든가 나는 전교 무슨 회장을 했다든가 라든가 이와 같은 내용들을 리더십의 소재로 삼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걸 먼저 구성하셔야 될 것 같고, 또 만약에 2021학년도처럼 시험 문제가 나온다면 마찬가지죠. 문항에 대한 이해를 하는 게 첫 번째 제일 중요해요. 학생들이 실제 면접 기초자료 작성할 때 첫 번째 제일 많은 실수는 뭐냐면 문항이 요구하는 바를 무엇인지 잘 이해를 못해요. 1번 문항에서 얘기하는 지원자가 지원한 학과에 입학하여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이유를 서술하십시오 라고 하면 도대체 1번 문항에 뭘 써야 되지? 2번 문항에서 난 뭘 써야 되지? 3번 문항에서는 무엇을 써야 될지 잘 모르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학원에서 실제 수업하게 되어지면 학생이 지금까지 활동해 왔었던 내용들, 검정고시 출신자 또는 해외고등학교 졸업자, 국내 고등학교 졸업자, 졸업 예정자로서 지금까지 활동했었던 내용들을 바탕으로 1번 문항에 너는 어떠한 내용과 소재를 삼아서 썼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방향 설정을 하는 게 첫 번째 작업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들어가 볼게요. 자, 그러면 두 번째로 2022학년도 문제를 바탕으로 글을 쓴다 라고 하면 어떻게 글을 써야 될까 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1번 문항을 보니까 지원자가 지원한 학부 전공에 입학하여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라고 했어요. 그러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제일 중요한 건 학과 학부에 입학하고 난 다음에 너가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우수성을 나타낼 수 있는 요소가 무엇이냐 이거를 묻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주로 어떤 내용을 쓴다고 얘기했어요? 아까 얘기했었던 것처럼 고등학교 과정에서의 학업이나 그 다음에 활동과 관련이 되어진 내용들을 소재로 글을 쓰면 된다. 학업 및 활동과 관련이 되어진 내용들을 소재로 쓰면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죠. 글을 쓸 때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결국은 두각이 나타낼 수 있는 부분을 써라. 더군다나 요거는 4개 문항이 나와져 있으니까 글자 수를 약 400자 정도로 구성해서 글을 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럴 때는 제일 첫 번째는 뭘 써야 되냐 하면 지원학과와 관련이 되어진 동기와 계기가 먼저 나와야 돼요. 활동은 모든 활동에서 제일 중요한 건 동기와 계기가 제일 중요하다. 동기와 계기가 나오고 나면 그 다음 과정에서 나와야 되는 것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노력의 과정이 나오겠죠.
그쵸? 그리고 노력의 과정에 통해서 역경 극복이 되고, 역경 극복, 노력의 과정에서 역경 극복이 나오고, 역경 극복을 통해서 성취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성취가 결국은 배우고 느낀 점이에요. 배우고 느낀 점이 되고, 이 배우고 느낀 점이 결국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역량과 우수성으로 보여질 수 있겠죠. 이렇게. 그랬을 때 이렇게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1번 문항은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지원한 학과에 입학하여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이유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첫 번째, 내가 고등학교에 입학하기 전 3년 동안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년 또는 검정고시 출신자는 원서 쓰기 전에 앞으로 3년 전에 벌어졌던 여러 가지 활동들, 또는 해외고등학교 졸업자는 10학년, 11학년, 12학년 과정에서 내가 지원한 학과가 만약에 전자공학과다라고 한다면 주로 어떤 내용을 씁니까? 수학이나 물리와 관련된 내용을 쓰게 될 거예요. 내가 만약에 경영학과의 원서를 쓰게 되어진다. 그러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쓸 수 있는 게 해외고등학교 졸업자는 영어 또는 뭐 수학이라든가 또는 뭐 경영이나 경제 관련된 교과와 활동, 그와 관련된 동아리 활동들을 소재로 삼아서 쓰게 되어질 거고, 글의 순서는 첫 번째는 동기와 계기. 내가 왜 이런 활동을 하게 되어졌는가? 내가 왜 이 학과에 관심을 갖게 되어졌는가에 대한 동기와 계기가 나올 거고, 제일 핵심적인 부분들은 노력의 과정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많은 학생들이 글을 쓰게 되어질 때 어떻게 쓰냐면 뭐뭐 해서 뭐뭐 했다. 다시 말하면 과정 서술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들이 많아요. 제일 중요한 건 너의 우수성, 두각, 우수성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과정에 대한 서술이 이루어져야 된다. 하기 때문에 글의 순서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원 및 활동과 관련이 되어진 동기, 그 다음에 노력의 과정, 그 노력의 과정에서 역경 극복, 역경 극복을 통해서 성취와 결과가 이루어지게 되고, 이 성취 결과를 통해서 배우고 느낀 점에 대한 서술을 하는 거, 이게 결국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우수성을 입증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지원자가 이룬 성취 중 가장 자랑스러운 것은 무엇이고 이를 통해서 느낀 점을 서술해 주십시오 라고 하니까 본인이 이룬 성취라고 합니다. 그럼 본인이 이룬 성취는 어떤 걸 쓸 수 있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첫 번째, 교내 대회에서 뭔가 성취를 했다 라고 하는 거, 또는 내가 어떤 자격증을 땄다, 증빙 서류, 내가 어떤 봉사 활동을 해왔다, 또는 나는 어떤 것에 대한 학업적 성취, 학업적인 성취를 이루었다, 뭐 등등등 여러 가지가 있겠죠. 본인이 자랑하고 내세울 만한 내용들이 등등등 있을 거예요. 이런 것들을 기본으로 소재로 삼아서 쓰겠죠. 그쵸? 그쵸? 제일 중요한 부분 이것도 마찬가지로 글을 쓰게 되었을 때 어떤 걸 쓰게 되어지냐면, 첫 번째는 내가 왜 이러한 활동을 하게 되어졌는지에 대한 동기와 계기를 먼저 쓰게 됩니다. 항상 글에서 중요한 건 왜 했냐가 중요한 거예요. 왜 했냐? 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왜 했냐? 나는 왜 여기에 관심을 갖냐? 내가 왜 이런 활동에 참여하게 되어졌느냐에 대한 부분이 중요하다. 그래서 동기와 계기를 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활동 과정에 대해서 쓰겠죠. 이렇게 활동 과정에 대해서 쓰겠죠. 활동 과정과 활동 과정에서의 노력에 대해서 쓰게 될 겁니다. 노력에 대해서 쓰고 나면 이를 통해서 결국은 성취와 결과가 나오게 되죠. 그런데 이 성취 결과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성취 결과가 나왔고, 그러고 나면 성취 결과가 나오고 난 다음에 나는 이런 성취를 이뤘기 때문에 나는 우수하다, 나는 잘났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에 성취 결과 이후 우수성 이후에는 뭐가 나와야 되냐면 본인의 지금까지의 과정에 대한 뭐가 이루어지냐면 반성이 이루어져야 돼. 반성과 성찰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되게 중요하다. 그 성찰을 통해서 미래의 목표를 설정하는 과정이 나와야 돼. 반드시. 목표 설정. 이렇게. 목표 설정이 나오는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자랑스러운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저는 고등학교 때 아니면 해외에서 공부하면서 검정고시 과정에서 무엇을 했습니다. 무엇을 했기 때문에 저는 훌륭합니다. 저는 잘났습니다. 자랑스럽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들이 많다. 근데 그거는 반쪽짜리에 불과하다 라고 얘기하고, 제가 학생들에게 얘기하죠. 너 몇 살이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당연히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 그럼 18, 19, 나이가 많아봤자 20살,
그럼 18, 19이라는 나이는 앞으로도 발전 가능성이 되게 많은 나이거든요. 그쵸? 성인과 다르게 19이라는 나이에서 꼭 필요한 거는 뭐냐면 나는 잘났다, 완벽하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노력을 해왔고 노력의 과정에서 나의 부족한 점을 스스로 깨닫고 그리고 이를 통해서 난 앞으로도 이렇게 발전하기 위해서 더 노력할 것이다가 중요한 거예요. 그게 결국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역량과 우수성을 드러내는 파트라고 볼 수가 있고 특히 이런 부분들을 쓸 때 중요한 부분들은 성취 또는 자랑스러운 게 뭐냐 이런 학생들은 글을 쉽게 쓸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요거를. 그쵸? 그렇기 때문에 쉽게 접근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취라고 하면 교내대회 또는 증빙서류에 기재되어 있는 부분 또는 봉사활동 또는 학업적 성취 등등등의 다양한 소재를 삼아서 글을 쓸 수 있다. 제일 첫 번째는 내가 이것을 왜 했는지에 대해서 동기와 계기를 써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활동 과정과 노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드러낼 수 있어야 된다는 점. 그리고 세 번째 핵심은 성취 결과하고 저는 이래서 우수합니다. 저는 이래서 학생들 앞에서 박수의 갈채를 받았습니다. 학교 선생님이 너는 최고야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우수합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이런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의 과정에서 저는 이러한 부족한 점들을 깨달았다. 그래서 이러한 부족한 점들을 앞으로 또는 대학에 입학하고 난 이후 이와 관련된 활동을 할 때는 이러한 점들을 유념하겠다. 이러한 점들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앞으로 노력하겠다. 라고 하는 것들이 나와야 된다. 다시 말하면 반성과 성취의 결과는 학생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우수성을 보여주는 모습이라는 점을 꼭 알아두셔야 되지. 자랑해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자랑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아, 자랑해라. 그럼 아주 넋을 놓고 자랑을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하지만 사실은 해외고등학교 졸업자나 검정고시 출신자나 국내고등학교 졸업자다 자랑한다 하더라도 사실 별 차이가 없어요. 가장 큰 차이점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성취와 결과 거기에 따른 뭐라고?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반성과 성찰의 자세를 보여주는 모습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학과와 관련이 되어진 독서 활동 중 가장 인상 깊었던 내용과 그 이유를 서술하십시오 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는 책을 읽은 게 별로 없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책을 읽은 게 없다 하더라도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학과와 관련이 되어진 독서든 아니면 그냥 본인이 가장 인상 깊이 읽었던 독서든 독서를 한 권 정도는 반드시 준비를 하셔야 돼요. 자, 이거를 글을 쓸 때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400자 정도로 글을 구성한다. 그럼 글을 쓸 때 이건 어떻게 써야 되냐면 첫 번째는 도서 선정 이유가 나와야 돼요. 도서 선정 이유. 내가 왜 이 책을 읽게 되었느냐 말씀을 드렸죠. 모든 거에서 제일 중요한 건 왜요, 왜. 네가 이걸 왜 했냐, 왜 이런 활동을 했냐, 동기와 계기가 되게 중요하다는 점을 특히 알아야 되고, 학업이라는 것은 뭐 지나가다가 갑자기 관심이 있어서 신문을 펼쳐 읽거나 아니면 그냥 갑자기 뭐 인터넷 검색해가지고 쇼핑을 하거나 이런 게 아니잖아요. 학습이라는 거는 최소한 한 달 또는 6개월 또는 몇 년씩 걸리는 과정이기 때문에 결국 오랜 과정의 학습 그리고 어려운 과정을 극복하는 과정이 이어져서 성취 결과가 나오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뚜렷한 동기와 목표가 있어야만 학업이 진행이 되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학업에서는 도서 선정 이유처럼 다시 말하면 왜? 이게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자, 3번 문항에서 독서 활동을 쓰게 될 때 첫 번째 써야 되는 건 도서 선정 이유예요. 도서 선정 이유. 내가 왜 이 책을 읽게 되었나? 나는 왜 이 책을 선택하게 되었나?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유를 분명히 써야 되는데 아마 글을 막상 써보면 도서 선정 이유가 제일 어려울 겁니다. 왜 이 책을 쓰게 되는지. 사실은요, 제가 이 책을 쓰게 된 이유는 저희 아버지께서 이 책을 추천해 주셨어요. 라고 쓰는 거. 자, 여러분들이 특히 명지대학교 면접 기초자료를 작성할 때 꼭 알아두셔야 되는 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검정고시 합격자 활동준비 서류 목록표를 보시면 여기 보면 고려대학교의 목록표에 이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검정고시 출신자는 검정고시 합격일 기준 과거 3년 이내의 활동을 중심으로 써야만 한다 라는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기재하시면 안 되는 내용들이 뭐냐, 공인어학 성적, 참여 사실 및 그 성적과 수상 경력 안 된다. 또 교외 인증시험 참여 사실 안 된다.
또 수학이나 과학, 외국어, 교과와 관련된 내용도 안 된다. 또는 부모의 구체적인 직업이 나타나는 활동도 안 된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면접 기초자료 작성하기 이전에 뭘 알아야 되냐면 다른 대학들의 검정고시 출신자 또는 해외고등학교 졸업자의 활동정비 목록표, 학생부 대체 서식에 기재해야 되는 내용이 뭔지를 꼭 알아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소개서에 기재 금지 불가능한 사항이 뭔지도 꼭 알아야 돼요. 그걸 보고 원서를 써야 된다. 작성해야 된다. 가끔 학생들이 부모의 얘기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저희 부모님은 어떤 부모님이고 저희 가정은 어떤 가정이고 아버님께서 이 책을 추천해 주셨고 아버님께서 이 직업을 추천해 주셨고 부모에 관한 내용들이 언급이 되어지는 것은 사실상 자기소개서에도 기재 안 된다. 부모님이 직업과 관련이 되어진 부분은 기재가 안 된다 라고 나와져 있는데 꼭 직업이 아니라도 자기소개서나 아니면 면접 기초자료에 부모에 관련된 내용들이 언급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학생의 자기주도성이 되게 결여돼 보여요. 결여돼. 그러니까 부모 얘기는 일치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가끔 학생이나 부모님들 중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부모님에 대해서 언급한다든가 학교 선생님이 언급한다든가 또는 내가 알고 있는 유명한 대학 교수님이 계셔. 또는 내가 알고 있는 분 중에 우리 집안에 어떤 분이 국회의원이야 라고 하면 그런 분들을 마치 언급하면 자연스럽게 본인의 위상이 높아지면서 평가가 높아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절대로 오산이다. 학교생활기록부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 면접 기초자료는 본인 외에는 다른 얘기는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면접 지금 3번 내용 하고 있습니다. 독서 활동 쓰게 될 때는 첫 번째는 도서 선정 이유 쓰는 게 제일 어렵다고 말씀드렸고 도서 선정 이유 쓰고 나면 두 번째는 독서 내용이 써야 돼요. 도서 내용을 써야 되고 세 번째는 이 도서 내용을 통해서 느낀 점을 쓰겠죠. 느낀 점. 이렇게 쓰는데 이게 글자 수를 만약에 약 400자 정도를 글을 쓴다라고 하면 어떻게 쓰시는 게 좋냐면 도서 선정 이유를 한 100자 정도 쓰고 도서 내용 정도를 한 150자 정도 쓰고 느낀 점을 150자 정도로 해서 400자 정도로 구성하는 게 되게 좋다고 말씀을 드리고 이 글에서 사실 많은 분들이 느낀 점은 잘 써요. 느낀 점은. 근데 제일 쓰기 어려운 게 바로 도서 선정 이유를 쓰는 거하고 두 번째는 독서 내용을 쓰는 게 되게 어렵다. 특히 독서 내용이 되게 중요한 이유는 이게 사실증명이에요. 사실증명. 그러니까 독서 내용을 쓸 때 너무 밋밋한 내용을 써. 자, 내가 예를 들어서 읽었었던 책들이 뭐냐? 그때는 내가 읽었었던 책들 중에서 군주론이라는 책을 읽었어. 나는 군주론. 근데 군주론의 내용이 뭐냐? 썼더니 우리나라 정치의 현대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앞으로 정치가 나아갈 방향과 거기에 따른 부작용의 문제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계기가 되었고 이를 통해서 우리의 민주화 이딴 소리 막.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책을 읽은 사람들만이 알 수 있는 구체적인 상황과 내용에 대한 언급 없이 일반적인 서술들로 글을 채우게 되어지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 학생이 이 독서를 읽지 않았다라는 인상을 주게 되어지는 거고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건 면접 기초자를 작성하고 난 다음에 뭐가 이루어지는 겁니까? 결국은 면접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럼 면접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질문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질문을. 그럼 질문에서 결국은 본인이 이 책을 제대로 읽지 않았다. 아니면 그냥 읽지도 않았다. 또는 읽긴 읽었는데 사실상 별 생각이 없다. 라고 하는 것처럼 도서 내용을 통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활동에 대한 진실성의 의심을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점. 이 점을 좀 알아두셔야 되고 지금 3번 문항처럼 도서에 관한 내용들이 나오게 될 때는 글의 구성은 3단계. 첫 번째는 도서 선정 이유. 두 번째는 도서 내용. 세 번째는 느낀 점. 글자 수로 하면 100자, 150자, 150자에서 300자로 구성하는 게 좋고 400자로. 그 중에서 글 쓸 때 가장 쉬운 파트는 느낀 점은 누구나 다 써요. 하지만 제일 어려운 부분이 도서 선정 이유와 도서에 대한 내용을 써야 된다. 특히 도서 내용을 쓰게 되어질 때는 일반적인 내용의 서술을 하게 되어지면 이 학생이 실제 이 도서를 읽지 않았다라는 느낌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주로 어떤 내용을 쓰냐? 책을 읽은 사람만이 알 수 있는 또 자신의 독서를 통해서 자신만의 경험한 자신만이 가장 감명 깊게 읽었었던 하나의 구절을 예를 삼아서 명시해 주는 것이 상당히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는 리더십을 가장 잘 발휘한 활동을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보십시오 라고 하면 리더십의 활동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리더십과 관련이 되어진 활동은 대표적으로 학교에서 있었던 봉사활동도 리더십이라고 할 수 있을 거고, 그렇죠? 또는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인 같은 경우는 학교 봉사활동도 있지만 학교 외의 활동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 활동도 있고, 또는 봉사활동뿐만 아니라 스포츠 활동 같은 것도 여기에 해당이 되어질 수 있고, 학교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그 임명직과 관련된 임명직과 관련이 되어진 뭐 교내에 예를 들어서 내가 회장을 했다, 부회장을 했다, 또는 무슨 뭐 조언을 했다 등등등 여러 가지 활동들이 나타날 수 있을 겁니다. 이 과정 속에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리더십에 관한 내용을 써야 되는데 이게 이제 참 글을 쓰기가 어려운 부분이 리더십이라고 하는 파트가 어떻게 보면 너무나 흔한 거예요. 너무나 흔한 거. 리더십 그러면 많은 학생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리더니까 이끄는 거다. 아, 이끄는 거니까 소통하는 거다. 라고 얘기하시는 부분이 계시고, 그 다음에 리더십이니까 이거는 문제 해결 능력이라고 볼 수 있는 분들도 계시고, 리더십 하니까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부분이 리더십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여러 가지가 파트가 있는데 특히 어떻게 보면 1번, 2번, 3번, 4번 중에서 4번 문장이 제일 쓰기 힘들어요. 왜 쓰기 힘들냐면 이 글은 틀림없이 써놓고 나면 다른 학생들과 구체적인 차별성을 보여주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1번, 2번, 3번, 4번 중에서 가장 어려운 파트는 4번 파트다. 왜 4번 파트가 가장 어렵다? 4번 파트는 누구나 쓸 수 있지만 막상 글을 써놓고 나면 다른 사람의 글과 대부분 다 겹치는 글이 돼요.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특히 4번 문장 같은 거를 쓸 때는 이렇게 봉사나 스포츠나 임명직과 관련이 되어진 내용들을 쓰지 말고 주로 어떤 내용을 가지고 쓰라고 저는 얘기를 하냐면 주로 학교생활 기록부에 나와 있는 내용들 중에서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이 있습니다.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이 없는 사람들은 주로 학업과 관련이 되어진 내용을 쓰는 거예요. 학업. 국내 고등학교 졸업자 같은 경우는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이 나와 있는 교과목이 있어요. 거기서 국어다, 수학이다, 영어다, 또는 생명과학이다, 화학이다, 또는 사회문화다와 같은 교과목의 학습에 대한 내용을 쓰는 거. 첫 번째. 두 번째는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 같은 경우는 해외에서 수학한 교과목이 있겠죠. 그렇죠? 여러 가지 교과목과 관련이 되어 있는 내용을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검정고시 출신자다라고 하면 검정고시 출신자들은 예를 들어서 검정고시 과정에서 배운 교과목에 관한 내용들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학업에 관한 내용을 가지고 시작을 하고 이 학업을 뭐로 연결시키냐면 조별 활동으로 연결시키는 거예요. 조별 활동. 그렇죠? 그리고 이 조별 활동에서 내가 예를 들어서 조장이나 리더의 역할을 맡게 되고 이 조장이나 리더의 역할을 맡게 되어지면서 여기에서 갈등 문제가 발생이 되어지고 갈등의 문제를 해소하는 과정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그럼 이렇게 쓰게 되어지면 장점이 첫 번째 뭐냐면 일반적이고 너무나 뻔한 글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 되는 거죠. 왜? 봉사, 스포츠, 임명직을 바탕으로 리더십 얘기하면 틀림없이 소통, 문제 해결, 상대에 대한 믿음 이런 걸 얘기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글이 다 비슷한 글이 되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4번 문항 리더십 관련된 내용을 어디에서 출발한다? 학업에서 출발한다.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이나 교과목의 학습 과정에서 출발하고 예를 들어서 내가 수학이다. 그러면 수학 과목에 대해서 출발합니다. 자, 저는 고등학교 2학년 예를 들어서 확률과 통계 시간에 수학 원수업 시간에 어떤 내용을 배웠다.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떤 부분에 흥미를 갖게 되어졌고 그때 선생님께서 조별 과제로 어떤 과제를 줬고 저는 친구들과 어떻게 조를 구성하여 이와 관련하여 탐구를 진행했다. 탐구 과정이 나오는 거죠. 그 탐구 과정에서 첫 번째는 수학과 관련이 되어진 탐구 내용이 나오고 두 번째는 탐구 과정에서 친구들 사이에서의 갈등이 벌어지는 거죠. 그 갈등이라는 게 감정적 갈등이 아니라 수학적인 또는 과학적인 이론 또는 실험 또는 실험의 결과 이에 대한 관점의 차이, 이의 차이에서의 갈등이 벌어지고 그 갈등의 부분들을 해소하는 능력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보여주게 되면 이 글에서 결국은 리더십뿐만 아니라 본인이 가지고 있는 학업적 성취의 과정도 보여줄 수가 있다는 거죠. 결국은.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이제 지금
명지대학교 면접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특히 명지대학교 면접 중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면접 기초자료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생각할 부분이 되게 많아요. 그렇죠? 하이퍼리뷰에서는 지금 이렇게 명지대학교 교과 면접, 파이널 면접을 진행하게 되어지면 다양한 상황에 대한 면접 질문지를 만듭니다. 그래서 A부터 시작해서 Z까지 해서 면접 질문지를 만들어요. 면접 질문지를 만들고 그 질문지에 맞게끔 글을 작성하는 연습들을 계속해서 반복하게 되고 이러다 보면 본인이 고등학교 때 활동했던 거, 검정고시 과정에서 쓸 수 있는 거,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본인이 활동하고 쓸 수 있는 내용들의 소지를 다 이끌어내겠죠. 그러면 실제 면접장에 가서 어떤 질문이 나온다 하더라도 글자 수에 맞게끔 글을 구성하는 연습들을 하게 될 겁니다. 물론 이런 연습들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굿을 발표하는 훈련들을 반복해야 되겠죠. 하이퍼리뷰에서 진행하는 명지대학교 면접 수업은 첫 번째 1차 발표 나고 난 다음에 진행하는 파이널 수업이 있습니다. 파이널 수업은 10월 14일 1차 발표 나고 난 다음에 10월 18, 19, 20일 저녁에 6시부터 10시 해서 4시간씩 3회 총 12시간 수업이 있고요. 이 수업 진행하실 분들은 미리 예약하셔야만 수업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현재 주말에 지난주부터 주말에 수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매주 토요일 10시부터 2시까지 주말에 우리가 주말 명지대학교 면접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이제 14일날 1차 발표이기 때문에 10월 1일, 10월 8일, 10월 15일 4시간씩 3회 12시간 수업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고요. 만약에 거리가 머셔서 학원 수업을 듣기가 어려우신 분들은 화상을 이용해서 줌으로 1대1 수업을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명지대학교 면접 기초자료 작성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뭐 얼마나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면접 기초자료 작성하는 거 어렵습니다. 아주 다양한 연습, 글 쓰는 훈련들 되게 많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또 저는 학원에서 이제 많은 학생의 입시 컨설팅이나 자소서를 많이 작성을 하다 보니까 짧은 글에서 글을 어떻게 작성할지 너가 가지고 있는 내신 성적, 너가 가지고 있는 GPA 성적, 너가 가지고 있는 검정고시 성적으로 지원한 학과에서 네가 어느 정도의 경쟁력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너가 어떤 면들을 면접 기초자료에서 작성하고 면접에 활용해야만 할지를 계획을 세워드릴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하이퍼리뷰에서는 면접 수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면접 기초자료 작성 많이 연습 좀 많이 하시고요.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